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들어가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인사이트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재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이번 주에 또 때마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잖아요. 이번 주에 뭐 제약바이오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녹십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녹십자가 최근에 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수혜도 받고 실적도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그 의약품의 그 판매 대금이 달러로 인식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강달러 흐름으로 바뀌면서 이 실질적으로 인식되는 수익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면역 글로불린, 뭐죠? 글로불린은 우리 몸 면역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흔히 항체라고 하거든요. 그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랑 뭐 박테리아 같은 그런 병원체를 이제 유해 물질로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약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녹십자는 이제 자체 공정으로 이제 면역 글로불린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 이름이 알리글로입니다. 알리글로. 네, 2023년 12월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로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한테 이 약품이 투여가 되는 정맥 투여 제제이고요. 현재 근데 미국의 알리글로를 포함한 면역 글로불린 시장 규모가 한 15조 3천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몸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는 제약 바이오를 만들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약간 생소하기는 한데 시장 규모가 뭐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뭐 규모가 작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녹십자가 미국에 아까 저희가 환율 얘기를 했는데 제약바이오도 생각을 해보니까 수출을 하면 수출주로 저희가 원달러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간과하고 있었네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녹십자는 미국에서 아예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네, 미국에서 혈장 원료를 수입을 해다가 이제 녹십자가 그 충북에 그 공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완제품으로 제조를 한 다음에 이 완제품을 다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를 수입해 와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한 대금은 달러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혈장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료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다는 이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미국에서 아예 그 혈액원 ABO 홀딩스라는 혈액원 자체를 녹십자가 인수를 최근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는 31일 날에 이제 100% 지분 확보를 위한 대금 1,380억 원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예 그 혈장 원료의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환율에 따른 뭐 원료 수입 부담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ABO 홀딩스를 그냥 인수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혈액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쪽에서의 매출 그리고 생산에 대한 안정화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올해 녹십자의 알리글로 매출 전년 대비 191.9% 성장한 1,746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ABO 홀딩스 인수 발표 전에 시장에서 전망한 수치는 약 1,500억 원이었는데요. 한 200억 원 이상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알리글로가 지난해 8월에 이제 처방약 급여 업체랑 전문 약국을 중심으로 이제 대거 계약들을 맺으면서 그런 점에서도 판매량이 좀 증가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지난해 알리글로 매출은 약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33억 원을 이미 넘긴 걸로 파악이 되고 왜냐하면 아직 4분기 재무제표가 안 나온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지난해 11월까지는 이미 4,700만 달러를 찍은 걸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자, 5천만 달러 넘길 수 있을지 이걸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실적 저희가 발표 나올 때도 한번 더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판매한 대금이 달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1,472원대까지 다시 또 1,470원대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난 4분기 때도 환율이 높았고, 그러면은 어쨌든 요곳의 수출에 따른 환차익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실적 눈높이를 저희가 조금 더 높여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1년 전인 2024년 1월 3일자로 봤을 때 환율이 1,299원이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때 이제 지난해 목표치가 5천만 달러였으니까 그 단순 계산했을 때 65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환율 1,473원 정도로 계산을 다시 했을 때 736억 7,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그 수익만 한 87억이 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매출이 이제 전년도보다 뭐 120% 이상 더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또 환율도 최근 계속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라든가 뭐 달러와 강세 분위기 때문에 이제 뭐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 이 환차익 규모가 뭐 계산을 했을 때는 이제 80억 원대였지만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시장에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우리는 부담인데 뭐 수출하는 기업, 특히 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차익으로 실적이 더 높아질 수, 거의 뭐 80억에서 90억 가까이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쨌든 벌어들이는 건 이익이 되지만 달러로 또 쓰는 돈은 손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AB홀딩스 지분도 아까 한 1,380억, 한 1,400억 가까이를 인수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불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에 반영이 되면 이거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이제 반영하지 않는다는 특수 조항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 계약 사항에 그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1,429원에 그 환율을 고정시키고 그래서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꿨더니 이제 1,380억이 나왔고 이건 고정된 액수이고 환율이 더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제 바뀌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환율 방어 효과를 얻은 셈이죠. 이런 특수 조항으로 인해서요. 아예 계약을 할 때 그 환율 조항을 넣었나 보군요. 그런 거.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면은 환율 1,328원에 고정을 해놨으니까 비용은 어쨌든 딱 정해서 1,380억 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 거고, 환율에 따라 이게 비용이 더 나가거나 그런 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좋은 상황인데 녹십자에게는 좋은 상황이지만 또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요즘 이 트럼프의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트럼프의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하던데, 녹십자는 여기에서 좀 어쨌든 관세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어떤 추이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필수 의약품 생산 자국화를 위해서 그 관세 부과 그리고 수입 제한 조치 등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요. 알리글로 같은 면역 글로불린 제제는 FDA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 대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다수 의약품이 이 FDA 협정에 의해서 필수품으로 분류되고 있고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뭐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무관세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트럼프가 또 어떻게 뒤집을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대비책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녹십자에 물어봤더니 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짤막하게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입장을 이제 단언을 할 수 있냐라고 보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혈액 제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아직 정책 방향이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자칫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해버리면 가뜩이나 지금 혈액 제제 공급이 지금 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 인상 이일 수 있고 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쉽게 관세 필수 의약품 관세를 그렇게 딱 부과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 내에서 혈액 제재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네. 여기에다가 좀 뭐 관세를 매긴다거나 막 이러면 자연스럽게 또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올라갈 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직접적으로 빠르게 그런 트럼프가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녹십자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환율은 일단은 녹십자 쪽에게는 우호적인 상황이고 트럼프의 정책이 약간 변수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균형을 맞추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녹십자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치매 관련된 치료제 이야기도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치매 치료제도 사실 많은 이 치매 환자분들이나 치매 환자를 뭐 주변에 가지고 계신 보호자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뭐 치매 관련해서 대비를 뭐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뭐 어르신분들도 되게 많은 상황이죠. 뭐 네. 보험도 네. 들으시고 하지만 결국에는 치매 치료제가 아직 명확한 게 나오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은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뭔가 진전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큰 대형사들이 뭐 치매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이제 일조 클럽으로 이제 네네. 대형 제약사들을 구분하는데요. 연매출 1조 원 이상 되는 제약사들이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광동제약, 항미약품, 대웅제약 등이 있는데 네. 이곳 중에서 자체적으로 치매 신약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취재 결과 그렇게 나타났고요. 네. 일부는 뭐 타 법인한테 다른 회사한테 지분 투자를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R&D를 이끌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투자한다거나 네. 뭐 인수 M&A를 네.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은 없나요? 네, 유한양행이랑 종근당 이렇게 두 곳을 꼽겠습니다. 네네. 유한양행은 2019년, 2020년에 총 110억 원 규모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공략한다는 이제 바이오텍에 투자를 했고요.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같은 경우는 각각 50억, 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약사 제외하면 이제 타 법인에 투자를 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 큰 어쨌든 국내 기업들이 사실 뭐 치매 치료제를 원하는 수요는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예, 한데 그렇습니다. 뭔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R&D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뭐 기술력이 딸린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뭐 때문일까요? 일단 타깃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뭐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서 치매가 유발된다라는 네. 이런 말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타우 단백질이 쌓여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런 타깃에 대한 그런 연구도 아직 좀 더 진행이 되어야 아직 하고 원인이 불분명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목표 지점이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 이제 올인을 한다라는 게 그쵸. 엄청난 리스크가 리스크가 있죠. 네.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충족 의료 수요 이걸 원하는 환자들이라던가 시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어쨌든 미래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쪽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는 것 같다. 그쵸. 이런 게 또 대다수 연구소장들의 또 생각이라고들 합니다. 되게 또 큰 시장이 될 거란 말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내 업체들은 네. 뭐 사실 뭐 요즘 뭐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데들도 많고 일단은 요 치매 치료제는 약간 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어쨌든 또 해외 쪽에서 이야기나 네. 소식 들어보면 네. 해외에서는 이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FDA 승인 받거나 하는 이슈들이 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네. 기업들은 지금 추이가 어떤가요? 네, 벌써 두 곳이 이제 FDA 신약 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두 의약품 모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타깃을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타우 단백질을 더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연구 그러니까. 의견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제인데 두 치료제가 이 항체 치료제가 이제 항체가 크기가 큰데 이 뇌혈관 장벽이라고 뇌로 이제 그 치료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그 치료제 크기가 좀 많이 그 분자 크기가 많이 작아야 작아야 되는데 되는군요. 항체인데 너무 커서 이게 모달리티가 이게 맞느냐에 대한 지금 의견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에자이와 바이오젠이 개발한 레켐비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키선라 이 두 개가 항체 치료제로 이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완벽한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죠? 뭐 약간 치매 진행률 속도를 늦춘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치료제는 일단은 두 업체에서 나왔어요. 레켐비랑 키선라라는 두 개 치료제가 나왔는데, 자 그래도 아직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FDA에서 네.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허가를 네. 받은 건 어쨌든 뭔가 유효성이 있었을 테니까 해줬겠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되나요? 네, 안전성도 이슈가 조금 있긴 그래요? 합니다. 네. 워낙 치매 치료제가 하나도 없다 보니 FDA에서 승인을 이거라도 해줬다 이런 의견이 사실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요? 일라이릴리의 키선라 같은 경우는 그 투약군 860명을 대상으로 네네. 진행을 했는데 투약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그 치매 진행 속도가 35%가량 늦춰졌다고 합니다. 이제 레켐비보다는 투약을 한 달에 한 번 투약 제형인데 투약 간격도 길고 또 치매 진행 속도 지연율도 이제 키선라가 조금 더 우월하다 이렇게 나온 상태이지만 두 약품 모두 뇌졸중, 뇌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약이 전체 환자의 30%만 든다. 이런 말도 있어서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글로벌 제약사들은 계속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면은 뭐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뭐 GLP-1 해가지고 비만 치료제, 네. 당뇨 치료제 이쪽에서의 파급 효과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도 뭐 맞습니다. 효과가 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에도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네, 얘기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하죠. 계속 네. 나오잖아요. 예. 이게 혹시 이 치매 치료의 효과에도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네, 장기적으로 치매까지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위고비를 만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네.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1,8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임상 3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군요. 네네, 미고비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여를 해서요. 그래서 이제 비만약으로 이제 적응증 확장을 실제로 노리고 있는 거죠. 이 같은 내용의 한미약품도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약품은 이제 국내 대표 비만 치료제 개발사거든요. 지금 파이프라인이 5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한미약품도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핵심 적응증 이 이제 지금 현재 연구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CNS 뇌질환 치료제 쪽으로도 이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을 좀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뭐 직접적으로 연구 R&D는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비만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면서 또 나올 수 있는 결과로 지금 어쨌든 한미약품 쪽은 이쪽을 보고 있네요. 네, 보고 치매 있습니다. 치료제를 보고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포인트를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은 어쨌든 1조 클럽 이 큰 기업들 말고 네. 조금 더 넓혀서 네. 자체적으로 좀 중소형 제약사들 중에서도 R&D 추진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 관심 있는 네. 기업들도 혹시 있나요? 네, 중견 제약사를 좀 넓히면 동아에스티가 있습니다. 동아에스티는 타우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하고 있는 먹는 알츠하이머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비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까지 국내에서 임상 1상을 마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곳도 삼진제약
뭐 광동제약이 있었는데 여기들은 이제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중간에 좀 이제 그만둔 케이스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탐색을 시작했지만 도출에 실패해서 2022년에 연구를 중단했고 대신에 아리바이오라고 이제 비상장 기업인데요. 이곳이 이제 임상 3상 단계에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 그래서 이곳에 치매 치료제 국내 판권을 이제 1,000억 원에 획득을 하는 그런 간접 투자 전략을 택했고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천연물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에 도전을 했는데 임상 2상 완료 후에 제품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국내에서는 아직 치매 치료제의 움직임, 개발 현황은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아까 한미약품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 번 더 개발을 하고 있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또 치매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도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지영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쪽의 몇몇 기업들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